예, 중간고사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1번 보시면 다음에 재화에 유행하는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볼게요.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는 공공재이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모두 공공재다? 이건 아니에요. 봅시다.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좀 답 안 배운 것도 좀 나오죠. 일부 나오죠. 근데 이건 배웠나 모르겠는데 가치제 배웠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가치제? 가치제? 가치제는 뭐냐면 일종의 민간제예요. 일종의 민간제인데 이른바 민간제라면 반드시 뭐예요? 뭐가 적용되냐면 소비자 주권주의가 적용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 선호 이론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금 소비자 뭐라고 했죠? 제가 주권주의라고 말했던 게 나와요. 주권주의 또는 소비자 선호 이론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preference and 뭘까요? choice예요. 민간제는 당연히 내가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고 선호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근데 가치제에 뭐가 있냐면 그 예에 이런 게 있어요. 의료나 또는 교육이나 또 뭐가 있다고 주택이 있는데 이런 재화들이 가치제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공공재는 아니에요. 민간제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걸 얘기 드릴게요. 교육이요. 우리나라 지금 의무교육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하고 있는데 원래는 초등학교 안 가고 싶은 사람, 중학교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 간섭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안 하고 있어요? 간섭을 하고 있죠. 원래는 민간제는 간섭하면 안 되는 건데 따뜻한 마음에서 간섭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온정적 뭐라고 할까요? 간섭주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일종의 민간제이면서 소비자 주권주가 적용이 되어야 한대요. 이게 X죠. 안 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온정적 간섭주의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의료나 교육이나 주택 같은 가치재화를 공급해야 하네요. 공급해요. 근데 꼭 공공재원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가치는 곧 뭐라고요? 민간제 원래적으로는요. 근데 따뜻한 마음에서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공공재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가치도 공급한다는 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해본다면 또 뭐 이게 있어요. 비가치제가 있어요. 비가치도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얘도 뭘까요? 얘도 민간제는 민간제예요. 근데 이것도 민간제라면 소비자 주권주가 적용돼야 되는데 얘도 될까 안 될까? 똑같이 얘도 안 돼요. 얘도 주권주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뭐예요? 똑같이 뭐예요? 온전적 간섭주의가 생깁니다. 그런 재화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담배가 있어요. 담배, 술, 또 뭐가 있을까? 마약이 있다는 겁니다. 담배, 술, 마약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담배, 술, 마약은 이른바 소비자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이건 소비자가 많이 선택하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한다고 안 한다고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치제이든 비가치제이든 모두 뭐라고요? 민간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모두 공공재가 아니에요. 모두 공급해요. 공공재 이외에 모두 공급한다고요? 가치도 공급할 수 있어요. 그건 곧 뭐라고요? 민간제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나요? 그 정도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둘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배 안 피게 하려고 담배값 올리고 막 이러면 우리 뭐 어머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정부는 왜 담배 아예 못 피게 해버리지? 그거를 왜 그 담배값 올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말 하면 엄마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엄마 담배는 비가치제예요. 일종의 민간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은 돼야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 있다고요? 잘 적용이 안 되게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됐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제가 해놨어요. 제가 거기를 어디냐면 페이지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나와죠. 거기 생활보태기 가치제 나와요. 31페이지 가치 찾았어요? 그 속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비가치제가 보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온 김에 문제 나왔으니까 별표 하나 합시다. 됐고요.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하면 시간 다 가는데. 두 번째, 모든 공제는 정부가 공급한단 말 나와요. 두 번째, 여러분 모든 공제는 정부가 공급할까요? 공제는 대다수 정부가 공급합니다. 근데 모든 걸 공급하진 않아요.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에 구조활동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누가 구조했죠? 구조도 안 했지만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했죠. 그래서 공제를 정부가 공급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민간이 공급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뭘 통해서?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서 민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유료제 또는 요금제는 경합성을 띈다? 배열성을 띠지만 뭐는 없죠? 경합성이 없죠. 네, 틀렸죠. 네 번째, 공유제는 무임사가 가능하다? 맞죠. 이 무임사 문제는 공유제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서 나오기도 하죠? 공공재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건 모두 다 무임사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 수 있겠죠? 역시 무임승차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배열성이 있음이에요? 없음이에요? 배열성이 없으면 프리 라이딩은 무조건 생깁니다. 돈 안 내고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 라이딩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어디예요? 공유제와 어디라고요? 공공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 4번입니다. 2번 좀 그냥 답만 볼게요. 3번 봅시다. 형식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성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아하, 뭐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NGO입니다. 여러분, NGO는 공익조직이에요, 사익조직이에요? 공익조직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살라몬의 NGO 유형 기억나세요? 물어볼게요. NGO는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뭔 비공식? 아, 참. 비공식 뭐라고 했어요, 제가? 친근감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말했죠. NGO는 친근감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익조직이면서 공식조직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다시. 임시조직, 지속조직. 지속조직이죠. 또 자치조직이고요. 자발조직이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익조직, 공익조직. 공익조직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죠, 지금. 3번 뭐로 나와요? 공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때때로 사익을 추구한다? 아니에요. 사익을 추구하면 더 이상 NGO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시겠죠? 뒷말이 틀린 거예요. 정답 3번이고요. 3번 됐고, 4번 바로 풀어볼 수 있겠죠? 정보 실패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거 몇 번이에요? 정답? 5번 맞습니까? 5번은 뭐예요? 정보 실패의 요인이에요? 정보 실패에 대한 시장적 해결 방법이에요. 이건 해결 방법이지 이게 정보 실패 요인이 아니죠. 정답 곧바로 4번 가는 거죠. 아니 4번이래. 5번 가는 거죠. 그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중 정치적근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정치와 경제인데 1번 정치적근법은 행정의 능률성을 최소가 추구한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경제나 경영학적 접근법을 써야지만 능률이고요. 정치적근법은 뭐가 좋을까요? 능률과 민주과. 민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우리 어디서 봤다고요? 이건 어디서 봤다고? 맨 처음에 봤던 것 같은데 우리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지금은 이제 기초 작업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다 훑어보셔야 돼요. 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오늘 맛배기로 하는 거고. 그 로젠블럼의 행정적 접근법 나옵니까? 찾았습니까? 여러분 경영적 접근법 또는 관리적 접근법에 뭐가 나와요 거기? 기본가치. 능률이죠. 정치적 접근법은 뭐예요? 능률의 민주예요. 민주가 나왔어야 됩니다. 정답 몇 번이죠? 요겁니다. 요게 뭐예요? 몇 번? 1번일 겁니다. 됐죠?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 6번. 아 이거 풀었죠 아까. 다음 주 가장 잘 연결된 것은 발전론은 뭐예요? 인간. 이거 쇄신적 가치가 갖고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는 어때요? 인간의 기능이에요. 기능. 행정 행태론은 뭐예요? 인간의 행태니까 인간이죠. 생태론은 뭘 강조해요? 환경입니다. 고전 이론은 이게 주로 SM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구조를 강조할 입장이에요. 됐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 7번 좀 어려웠는데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봅시다. 요즘 시민사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틀린 거 아래부터 볼게요.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요즘 그래서 시민사회 자율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됐죠? 잠시 뒤에 얘기할 이 주제가 뭐냐면 일종의 가버넌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얘기할게요. 네 번째,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대결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협력이 필요하다. 너무 좋은 말이고요. 그 다음 시민사회 활동을 대표하는 NGO 혹은 NPO는 그 특징이 정부가 아니다.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하나 더 한다면 자치성. 또 뭐예요? 사익성, 공익성. 공익성. 이런 걸 필요로 하겠죠. 1번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시장 실패에 대처하려 2번 안 했군요. 시민사회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 나와요. 시민사회가 국가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가를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1번 현대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시장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을 통해 부활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2, 3, 4가 워낙 정확하니까 1번 정답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여러분 NGO라는 것은 일종의 시민사회의 실체인데 이 NGO는 일종의 뭐예요? 1섹터, 2섹터, 3섹터 아시죠? 3섹터임을 알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제3영역입니다. 됐죠? 근데 이 NGO가 만들어진 이 배경은 뭐냐면 정부도 역할을 못하고 시장도 역할을 못하니까
즉 1세트도 역할을 못하고 2세트도 역할을 못하니까 3세트에는 엔조가 필요했다. 이 논리입니다. 지금요. 됐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이 거기 뒤에 시장 실패 나옵니까? 시장도 역할을 못하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엔조는 사실상 정부 조직이에요? 민간 조직이에요? 공익 조직이면서도 얘는 뭐예요? 민간 조직이에요. 사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얘는 민간 조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때문에 말해도 될까요? 1번, 2번. 정부 실패 때문에, 시장 실패 때문에. 얘가 민간이니까. 정부 실패 때문에 말해주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뭔 말 아시겠어요? 다시. 여기 1번 지문에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다. 이 말 나오면 맞아요. 됐죠? 그런데 또 정부 실패 때문에 이게 나왔다. 맞아요. 근데 시장 실패가 단도로만 나오면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 얘는 민간이니까. 얘보다는 얘의 역할 부족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뭔 말 아시나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됐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이 기출문제인데 말입니다. 고해에 이 문제를 똑같이 뺏긴 문제를 냈었어요. 다른 지방직에서. 이게 아마 경북지방직인데 그랬어요, 이게. 근데 대구지방직에서 어떻게 냈냐면, 울산인가 모르겠는데, 냈는데, 3번, 4번, 5번 지문 똑같이 냈어요. 근데 그때 뺏겼는데, 그게 오타가 났던 것 같아요. 오타였던 것 같아요, 오타.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그래요. 오타도 많아요. 근데 오타가 났는데, 오타가 나면서 정답이 바뀌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문제였었는데 1번에 현대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시장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으로 통합 불안했다. 이렇게 똑같이 냈어요. 이 지문을. 근데 2번 지문은 어떻게 했냐면 시민사회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에 영향력 행사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국가기구가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2번 지문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예요? 시민사회가 국가에게죠. 근데 다른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가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요즘 시민사회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이거를요. 그땐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요 두 번째 2번이었어요. 1번을 맞는 말로 잡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알아듣겠어요? 왜? 정확히 말하면 이거지만 이 역할 시장 실패 때문에 이게 나왔다 말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2, 3, 4, 5번이 모두 정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번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오타로 보여요. 오타로 보이는데 아무튼 오타이든 뭐든 간에 정답은 좀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내지 말까?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을 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 이 다 풀면 안 되는데 네, 8번 9번 넘어갑시다. 됐죠? 이런 거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은 9번 같은 거 알죠? 행동이 뭐예요? 영어로 9번에 3번 행동이 뭐예요? 액션 행태가 뭐예요? behavior 정확히 말해볼게요. 액션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행동인데 무슨 행동? 내면 행동이고 behavior는 뭐예요? 행태인데 무슨 행태? 외면 행태죠. 아시겠죠? 현상학은 뭘 강조해요? 행태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죠. 또는 다른 말로 행위죠.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액션이죠. 그건 됐고 10번은 아직 안 배웠을 거 같아요. 공유의 비극은 그래도 배우면 배웠죠. 지문이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것.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을 말한다. 맞습니까? 개인들이 너무 많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뭐예요? 공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공유의 비극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내가 요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좀 어렵게 해볼까요? 내가 내일 모의고사 보는 거 있는데 거기서 한번 내봤는데 많은 사람이 틀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됐습니다. 여기는 내일 볼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거 한번 내봤어. 내일 보는 문제인데 봅시다. 공유의 비극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집단행동의 딜레마 들어봤죠? 집단의 딜레마는 뭐예요? n분의 1 현상이죠. 너무 많은 참여자가 있으면 각각의 한 사람들은 열심히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물어볼게요. 공유의 비극 현상은 이른바 뭐예요? 비용이 분산돼 있고 현익이 집중된 상태일까요? 아니면 비용이 집중돼 있고 편익이 분산된 상태일까요? 1번일까? 2번일까?
공유의 비율이란 말 자체가 비용 분산 편익 집중일까? 비용 집중 편익 분산일까? 아니고 이거 맞아. 메모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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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메모하고 얘기할게요. 뭐 이걸 메모하지 말고 이걸 메모하면 되겠죠? 비용은 분산돼 있고 편익은 집중된 상태가 공유의 비극 상태예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비극 상태가 뭐라고? 비용은 분산, 편익은 뭐?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분산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특정 소수,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특정 다수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하나하나의 개인이 받는 비용 부담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죠? 희생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편익이 집중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익을 받는 사람이 특정 소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편익에 대한 향유는 굉장히 커요, 작아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니까 뭐예요? 그 편익을 얻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까 안 할까? 하나하나의 개인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 말 아시겠어요 지금? 몰라요? 괜히 얘기했나? 이해는 하는 거죠. 다시 집중이란 말이 뭐냐면 특정 소수잖아요. 그럼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얻는 편익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크면 인간은 열심히 행동해요, 열심히 행동 안 해요? 얻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행동하죠. 내가 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더 많은 걸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낚시 같은 거 더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완전히 고갈나는 현상. 이런 게 바로 말하는 겁니다. 공유의 비극이란 말이 이 말을 말한다는 거. 이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얘기 자체가. 됐습니까? 그 정도 됐고. 나와서 하는 말인데 복습해 볼게요. 복습. 시간 되게 많이 끝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제임스 큐 윌슨이에요. 이게 강사라 그래요. 직업병이라. 문제만 보면 막 말이 많이 나죠. 문제만 보면. 강사라 그래요. 이거. 규정치 모형. 기억나십니까? 이쪽은 뭐예요? 비용, 집중, 분산. 이쪽은 뭐예요? 편익, 집중, 분산. 암기하고 있나 확인해 볼게요. 이건 무슨 정치? 집중. 딜레마 전혀 안 벌어져요. 모두 집중이니까. 이익 집단 정치. 여기. 공익이 가장 많이 줘야 되는 거. 제가 할게요. 고액 정치. 여기 뭐라고 하죠? 기과 정치. 여기는 뭐 낙태 막 이런 거. 다수의 정치. 다른 말로 대중 정치. 봤죠? 그만합시다. 볼게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건데. 페이지 53페이지요. 53페이지 가보세요. 53페이지. 53페이지 박스 있어요? 막 별표 돼 있고 막 밑줄 거 있고 막 장난하게 돼 있죠, 막 거기. 그쵸? 별표도 막 크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막 밑줄을 많이 거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바보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딜레마 안 벌어지고 다 집중이니까. 딜레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누가 딜레마 벌어져요? 여기서 딜레마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딜레마. 됐죠? 얘는 딜레마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편익형제가 딜레마 벌어지는 상태고. 여기는 딜레마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양쪽, 비용 부담자, 편익형제가 모두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봅시다. 여기는 딜레마 벌어져, 안 벌어져요? 벌어지는 거고. 여기는 벌어져,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벌어지니까 뭐예요? 열심히 갈구하니까. 내가 더 얻게 노력을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멸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의미있게 볼만한 내용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10번째 공유비 계속 봅시다. 2번 공제의 기본적 이론으로 정부 규제나 개입이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됐고 여러분 무임승차와 반대되는 이론, 상반되는 이론으로 윌리엄 오우츠가 제안한 개념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의 비극에서는 무임승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거니와 윌리엄 오우츠는 여기서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 사람이냐면 나중에 경영가족주의라고 하는 제티론 얘기한 사람인데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아무튼 첫 문장감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프리라이딩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정답 3번이겠고요. 4번 봅시다.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왜 넘겨요? 10번에 아직 안 왔고 난 읽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요. 급한 사람 나라니까. 4번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보트가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 현상과도 관련된다.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배가 침몰했을 때 구명보트가 열렸을 때 구명보트에 막 타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승선이선 이상으로 탑승함으로써 뭐예요? 너무 많이 탑승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죽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공유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공유의 비극이요. 뭔 말 아시려나요? 그 정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명보트의 배반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되죠. 여기까지 보실 수만 있고요. 그다음 11번 보시면 그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하고 내가 5번만 볼게요. 다른 거 안 볼게요. 1번. 정부가 직업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능률성이 높은 것이지 효과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능률성은 뭐예요? 인풋분의 아웃풋이죠. 그죠? 최소 비용으로 최소 산출을 내겠단 말이고 효과성은 뭐예요?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훈련생을 많이 배출하는 거라 나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부가 직업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훈련생 배출이에요? 아니면 취업이에요? 취업이죠. 그죠? 그게 결과죠. 그게 목적이면서 결과잖아요. 근데 그럼 목적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단지 뭐예요? 직업교육을 통해서 아웃풋, 훈련생이 얼마 배출하는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에요? 효과 개념이에요? 능률 개념이에요? 능률 개념이에요. 능률 개념을 여기서 뭐로 표현한 거예요? 능률성이라고 말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능률이냐 효과를 구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직업훈련회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게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이 훈련생 배출인지 아니면 취업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뭔 말 아시겠죠? 훈련생 배출은 교육을 시켜서 내놓는 아웃풋일 뿐이지 그 목적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에요. 뭔 말 아시겠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묶으세요. 아주 박스로 딱 묶어놓으세요. 1번씩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좀 머리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교훈반 듣고 단과반 듣고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요. 이론 들을 때하고 말입니다. 문제 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다시 보게 되면 훨씬 빨리 습득이 되실 겁니다. 좀 정교해질 거예요. 그런 시간이 곧바로 올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려고 마시고요. 그 다음 5번 보세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를 본질 가치라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본질 가치와 수단 가치 어느 행정학? 새 행정학 내용 기억나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익, 정의, 형평, 합법이 있다. 뭐 이상한데요? 합법은 본질 가치, 수단 가치. 수단 가치 기억나세요? 안 나나 봐요. 말이 없어요. 화났어요? 화낼 사람 난 것 같은데. 거기 가치 좀 볼게요. 가치. 행정 가치. 페이지. 페이지 93페이지요. 페이지 93페이지 갑시다. 93페이지. 문제 풀어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93페이지 봅시다. 거기 메스 싱크 나와 있어요? 거기 막 별표 박박 돼 있지 않아요? 엄청 돼 있죠? 세인자 써 있고요. 본질같이 뭐 나오나 보세요. 정의, 공평, 형평, 자유, 평등, 복지.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수단가치. 민주 보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법 보이세요?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만큼은 본질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수단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틀린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14번은 아직 안 배워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민주와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인데 이 PPBS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산 제도예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거는 민주성이 아니라 효과성을 강조하는 제도예요. 효과성 써놓으시고요. PPBS는 뭐라고요? 효과성 강조하는 제도고. 1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행태로는 집단 특성을 중시하는 방법적 개체주의입니까? 여러분 행태로는 개체주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미시예요? 것이에요? 미시 맞죠? 뭐가 틀렸어요? 집단 특성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 특성을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거예요. 그게 틀렸고. 두 번째, 생태론은 과학화에 기여하고 후진국 행정국의 일반화에 기여했다. 맞는 말이에요. 기여는 했어요. 세 번째, 현상학은 객관적으로 이해해요? 주관적으로 이해해요? 주관적이죠. 틀렸죠. 4번, 체로는 인물, 개성, 리더십 등을 중시하지 않았다? 중시했어요? 중시 안 했어요? 중시 안 했어요. 그래서 복수정답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까 오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2번은 정답이고 4번은 정답이에요.
내 말이 믿기자. 내가 낸 문제라니까. 내 말을 믿어야지. 그럼 내가 오류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시스템 이름 기억나십니까? 사람, 개성, 리더십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얘를 뭘로 본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게 뭐라고 해요? 블랙박스. 그래서 뭐예요? 인물, 개성, 리더십 등을 중시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에요. 당초 계획은 뭐였냐면 중시했다 하려고 했는데 손이 이상하게 떨려가지고 중시하지 않았다고 나왔던 거예요. 이게 내가 손이 떨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답 그 해설도 잘못돼 있고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 해설은 필요 없고요. 거기 정답은 2번이면서 몇 번이라고요? 4번. 두 개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화내지 말고. 그 다음 17번 볼게요. 여러분 능률과 형평의 달성을 강조하는데 다음 중 능률과 형평의 설명이 아닌 것. 여러분 효율성은 경제성과 효과성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경제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능률입니다. 효율성은 능률과 효과를 합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률의 율자하고 효과의 효자 합쳐서 효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효율성을 흔히 뭐라고 보는 입장도 있죠. 곧바로 능률로 보는 또는 경제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두 번째 경제성은 곧 뭐라고 했죠 제가? 효과성, 능률성. 능률성이죠. 산출에 중점을 둬요? 아니면 인풋에 중점을 둬요? 인풋이죠. 투입 중심 아니면 비용 중심이에요.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3번 효과성은 뭐예요? 산출에 중점을 둔다? 맞아요.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산출뿐만 아니라 성과에 중심을 둡니다. 좋습니다. 4번은 못했고 19번 보고 20번 보고 작업 끝냅시다. 20번 1980년대 이후 국가를 신행정국가라 말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봅시다. 15세기 무슨 국가? 절대 군주국가. 19세기 무슨 국가? 입법국가. 그 다음 20세기 초반기부터 30년부터 80년 전까지를 행정국가. 80년 이후부터를 신행정국가, 서비스국가.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서비스국가 말하는 겁니다. 최근 거리가 먼 것 행정국가에다가 신자유주의를 결합한 국가다. 맞죠? 신자유주의국가라 말합니다. 행정국가보다는 국가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정부 시대죠. 세 번째,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한다고? 에이, 형평성 시대는 완벽한 행정국가, 복지국가의 시대고 요즘 신자유국가는 뭐예요? 형평을 포기하는 분위기죠. 그게 신자유주의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일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가볍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많이 틀린 분도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뭐 중간고사 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렇게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학원 방침이 그러니까 맛배기로 보여드렸어요. 또 좌절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완벽하게 될 때가 오실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165페이지 봅시다. 165페이지 보시면 이제 뉴 가버넌스가 나오나요? 뉴 가버넌스. 이것도 채점도 나와요? 이런 거 여기도 그런 걸 하는군요. 예. 80점이 1등이네요. 이 정도 문제는 내일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반이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 좀 된 애들. 걔네들, 그 친구들이 보면 이런 문제들은 100점짜리가 나오는 문제예요. 거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복선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80점만 나와서 좀 아쉽고요. 근데 아까 복선도 나온 거, 그거는 좀 감안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전체 평균은 45점이요. 아주 처참한 아주 처참한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요. 아주 안 좋은 얘가 나오고 가슴이 많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됐고요. 뭐 거의 다 에세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이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처음 풀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만큼 좀 문제 보면서 이론 확인하고 하는 작업이 좀 했으면 하고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시간도 없지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단과반도 가고 이렇게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데 항상 문제를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론 기본서 파트를 가셔가지고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거나 또는 기본서에는 표현되지 않은 문장인데 문제에 표현된 문장이 있잖아요. 문제에 표현된 문장을 기본서 그 부분에 가서 여러분 자필로 써놓고요. 깔끔하게 지어만 쓰지 말고. 그리고 항상 문제를 푼 다음에 기본서에다가 밑줄을 긋는데 그 밑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업 시간에 긋는 밑줄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그으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문제 풀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밑줄은 파란색으로 하든가 색깔을 달리 하셔야 돼요. 객관 시험 문제 준비라는 것은 얼마나 밑줄을 잘 긋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두껍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날 모두 읽을 수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붙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읽을 때는 뭘 보고 읽는 거예요? 다 훑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밑줄 근 내용 위주로 툭툭 보는 거예요? 밑줄 근 내용 위주로 여러분 거놓으신 대로 보는 겁니다. 그 작업을 이제 기본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하면서 그 작업이 뭐예요? 완결이 돼 나가야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그게 다 완결되면 우리 지금 이 책이 1권이고 2권이 문제로 돼 있죠. 문제를 버려도 그만이에요. 문제를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냥 버리지 말고 다 옮겨 적고 밑줄 근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또 버려서 그냥 툭 버려놓고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 푸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 벌써 지금 보니까 45점 나오니까 막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아,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자꾸 깨져보고 틀려봐야지만 실력이 붙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국가고시라는 것은 무조건 객관식 시험은 문제풀이가 우선이에요. 문제를 봐야지만 이론이 정확화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봐봤죠? 운전면허 시험 이론 시험 봐봤어요? 그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뭐 교원반 듣고 단과반 듣고 뭐 이러고 시험 봤어요? 아니면 그냥 문제 답 찍고 봤어요? 문제 답만 찍어오고 곧바로 적응해 나갑니다.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자고 했죠 제가? 문제 푼 다음에 반드시 기본서에 가가지고 뭐예요? 밑줄 긋거나 혹시라도 독특한 표현이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자필로 써놓는다 안 써놓는다? 써놓는다. 됐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작업을 꼭 시험 보기 전까지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게요. 됐죠? 됐고. 근데 그 작업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왜 그거 봤죠? 이런 데서 공부 오래 하는 사람들 보시면 이 독서대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2단 독서대 있잖아요. 그럼 봤어요? 이런 공부하는 친구들? 독서 같은 2단 독서대. 1단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독서대 있잖아요. 봤어요? 그래서 1단에다가는 문제를 놓고 2단에다가 기본서를 놓고 나서 문제 풀고 나서 곧바로 찾아보죠. 봤어요? 그런 거? 1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문제하고 이론을 이렇게 매칭시킨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 작업이 완결되면 합격은 거의 뭐 다른 당상이에요. 이 과목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떨어진 애들은 뭐예요? 문제를 안 풀어봐요. 왜? 두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점수가 안 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백날로 떨어져요. 그 친구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작업만 하면 이거 6개월에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엄청난 고시도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9급, 7급 정도는 말입니다. 6개월.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귀로만 공부하지 말고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눈으로, 손으로, 그리고 자로. 자로 밑줄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렇게 손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됐죠?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주로 귀로 해요? 손으로 해요? 귀로 해요. 오늘 나한테 수업 듣는 것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이에요. 거의 감상이에요. 너무 감상하지 마세요. 영어 감상하는 걸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밑줄 그어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 얘기하겠고. 영시 5페이지 봅시다. 뉴 가버넌스. 뉴 가버넌스 볼게요. 네, 뉴 가버넌스예요. 뉴 가버넌스는 1990년경쯤에 나타났던 새로운 조류입니다. 근데 이게 NPM의 후속 작업이었다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NPM을 좀 이제 뭐예요? 비판하면서 나오는 것이다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NPM과는 분명히 거리가 좀 멉니다. NPM은 행정의 뭐였죠? 아까 얘기했는데 행정의 새로운 뭐였죠? 정치와 경영화. 경영화라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고 했죠? 아까? 신관리주의라고 명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NPM은 기업가형 정부에 대한, 즉 써볼게요. 기업가형 정부에 대한 뭘 제시해요? 일종의 처방책을 제시합니다. 처방책을 제시하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게 바로 NPM이에요. 그런데 뉴 가버넌스는 좀 달라요. 뉴 가버넌스는 이런 NPM적 모습들을 사실 어느 정도 안고 있기도 하지만 차이점도 나타나는 것이 뉴 가버넌스예요. 다시 NPM과 뉴 가버넌스는 상당 부분 뉴 가버넌스가 더 큰 개념일 수도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나타나는 개념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겠고, 뉴가버넌스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란 존재, 우리 정부를 뭐라고 했죠? 영어로 뭐라고 할까? government예요. government 됐죠? 이 정부란 존재가 과거에는 지금 그렇지만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근데 서서히 그들의 독점적 지위성이 무너지고 있고, 이제 뭐예요? 새로운 행정 주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정 주체들의, 새로운 행정 주체들의 행위 현상을 이름하여 뭐라고 할까요? 행위 현상을 이름하여 우리는 뉴 가버넌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요. 이 현상을 행정의 뭐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경영과 새로운 정치화, 새로운 정치화의 개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정부만 독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정부와 시장과 바로 뭐예요?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됐죠? 이제는 정부 독주가 아니라 시장이나 시민사회도 행정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들의 다양한 행위 현상, 즉 다시 통치 현상을 가버넌스라 말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이 장면은 어떤 처방적 측면이 좀 약해요. 하나의 뭘까요? 하나의 이념적 또는 뭐예요? 제도적 또는 뭐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을 뿐이지 사실 처방책으로서는 좀 미비하다. 으로는 좀 미비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아무튼 이제는 정부의 독점주의 무너지면서 다양한 행위현상, 즉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적 정치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가버넌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버넌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로 가버넌스에 대한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개념 정의를 좀 해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동윤 교수님 책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약간 달리 할게요. 여러분, 이 가버넌스라는 말 자체는 사실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그죠? 근데 과거 같은 정부 중심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뉴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뉴 가버넌스 말을 하는데, 여러분, 통치 행위를 전담하는 가장 전통적인 주체는 누구였죠? 지금 얘기한 대로 정부였죠. 여러분, 정부는 그 운영의 원리가, 물어볼게요, 권위적일까, 경쟁적일까, 아니면 협력적일까?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권위예요. 권위성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권위성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곳은 뭐예요? 권위일까, 경쟁일까? 경쟁 메커니즘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이 네트워크란 말이 연계망인데, 이 연계망이 바로 뭘 말할까? 시민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연계망이 만들어지고, 이 연계망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연계망은 뭘까요? 신뢰와 협력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현재 지금 이 모두를 뉴 가버넌스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입장은 그렇게 많이 주장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를 보거나 또는 이렇게 좁게 보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광의 협의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광의 입장. 얘와 얘가 가버넌스다라고 보는 입장. 얘만 그렇다. 이게 뭐예요? 협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광의 입장으로 보면 뉴 가버넌스 안쪽에는 NPM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협의로 보면 어때요? 확실히 NPM과 뉴 가버넌스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잠깐 보시면 1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NPM과 뉴 가버넌스를 비교하는 박스가 나옵니까? 거기 보시면 공통점도 있으면서 뭐도 있어요? 차이점도 있습니까? 저 좀 볼래요? 뉴 가버넌스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차이점이 나올 거고요. 조금 넓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광의로 이해하면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차이점 위주로 먼저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통점을 알아보는 그런 논리 흐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됐죠? 조금 어렵죠, 여기가? 볼게요.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NPM과 쓰지 마시고 책 나오니까 뉴 가버넌스의 차이점을 좀 보고 싶은데, 우리는 이미 가까운 시기에 말입니다. 이 NPM과 뉴 가버넌스로 방식으로 통치했던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쉬워요. NPM 관리 방식 택했던 대표 대통령이 누굴까요? MB.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NPM 방식이에요, 사실상. 그럼 노무현 대통령. 뉴 가버넌스라는 그런 통치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근원적으로 이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MB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좌파 우파 잊지 마세요. 이게 우파적 아이디어예요. 우파.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우파. 좌파는 좌파인데 정확한 좌파는 아니고 보통 뭐라고 할까요? 중도 좌파라고 말합니다. 중도 좌파. 왜 중도란 말 쓰냐면 뉴 가버넌스도 NPM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근데 구분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파들은 어때요? 인간을 뭘로 보죠? 이기적 인간으로 봐요? 이타적 인간으로 봐요? 이기적, 이타적. 우파들은 이기적 인간으로 보죠. 이기적 인간들이 시장이라는 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성과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그런데 좌파들은 인간을 뭘로 봐요? 이타적 인간들이 시장이라는 곳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게 뭐예요? 네트워크이죠. 그 속에서 뭐예요? 신뢰와 협력하는 뭘 강조할까?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파 좌파라면 충분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파들은 어때요? 인간을 굉장히 좀 온정적으로 바라봐요? 냉정하게 봐요? 냉정하잖아요. 능력대로 경쟁 붙어가지고 성공하면 이기는 거고 패배하면 가는 거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좌파들은 그게 아니라 좀 따뜻하죠. 지역사회, 또 공동체 사회, 시민사회,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예요? 신뢰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한 통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담화문에 이게 나와요, 그때.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대부분 못 알아듣죠. 가버넌스 시대를 맞이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 모르는데 그런 말 썼어요. 가버넌스 시대를 맞이한다는 얘기가 그 가버넌스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 아시려나요? 또한 아까 얘기했는데 이쪽은 아까 오스본 개블러가 뭘 얘기했죠? 정부 뭐였죠? 대천조 개념 얘기하죠. 그러면 시민이 뭐예요? 고객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고객은 뭐예요? 사실 약자, 소비자. 소비자 고객이죠. 근데 여기는 무슨 개념 쓰냐면 시민 무슨 개념 쓸까? 자천조 개념 씁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 시민을 뭘로 볼까? 고객이 아니라 오너로 봐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니까 시민들도 행정에 관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관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고객이니까 뭐예요? 행정에 관여하지 말고 서비스만 받는다고 생각하겠고요. 뭔 말 아시겠죠? 우파와 좌파는 이런 차이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NPM 쪽은 철저히 뭘 강조할까요? 민영화시키자라는 것이고 여기 뭘 강조할까? 철저히 뭘 강조할까? 코프로덕션이에요. 공생산입니다. 그래서 공동생산.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막 개별적으로 경쟁하지 말고 함께 왜 이래? 함께 움직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코프로덕션이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알아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뭐 그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지금 안 한 게 있는데 거기 써있죠.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 관료 역할 나옵니까? 관료 역할을 NPM 뭘로 봐요? 공공기업가로 보죠. 그런데 관료 역할을 이른바 뉴 가버넌스는 뭘로 봐요? 가버넌스는 뭘로 봐요? 공공기업가로 봐요? 아니면 조종자로 봐요? 조정하고 중재준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뭔 말 아실라나요? 그래서 MB는 역시 기업가 정신으로 가자고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조정해주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도 있습니다. 봅시다. 보세요. 둘 다 뭐예요? 로잉보다 뭐예요? 스티어링. 밑줄. 둘 다 투입보다는 뭐? 산출 또는 성과를 강조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과정은 과정이에요. 비교할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둘 다 뭐예요? 성과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 경쟁과 조정의 신봉이란 말 나옵니까? 저 보세요. 원래적 의미로는 여기가 경쟁이고 여기는 조정이에요. 그러나 양 이론다 공통적으로 말할 때는 경쟁과 조정의 원리를 함께 신봉한다는 말을 씁니다.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뭐하고 있다고요? 교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공무 부분과 민간 부분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둘 다 뭐예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구분할 필요 없지 않느냐. 뭐하러 공무 부분과 민간 부분 구분하냐. 어차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시장이. 얘는 뭐가? 네트워킹이. 그러니까 굳이 공무와 민간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볼 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차이점에서 하나 대표적인 뭐예요?
NPM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겠죠? 찾아보세요. 차이점에서. 찾았어요? 여기는 뭘까요? 찾았어요? 공동체주의예요. 됐죠? 여러분, 공동체를 중시한 사람들은 우파, 좌파. 좌파들이에요. 좌파들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네트워킹이에요, 이게. 신뢰와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좌파분들이고, 우파분들은 뭐예요? 철저한 뭐예요? 신보수면에서 시장적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거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좌파들이 그러니까 마음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한 거고, 우파들은 마음이 따뜻해요, 아니면 좀 냉정해요? 되게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더 무서워, 사실. 내가 우파가 좌파일까? 예? 좌파 같아요? 나 우파예요. 나 냉정해, 나. 노력하면 그 대가. 그겁니다. 패하면 알아서 사세요. 아시겠죠?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럼 좌파들은 패해도, 경제에서 패해도 도와주자 말자. 도와주자.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이게. 뭔 말 아실라나요?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좌파하면 막 좌빨, 종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파들은 좀 상당히 냉정해요, 사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파 정권이에요, 좌파 정권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권들이 다 우파 정권이에요. 냉정해요. 이제 뭐예요? 철저한 뭐예요? 경쟁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좌파가 거의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그나마 좌파인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예요? 올랑드 대통령인데 지지율이 지금 10%라는 거예요. 급락했어요. 끝났어요. 지지율 10%면 다음번 선거 때 뭐예요? 100% 패예요. 그럼 프랑스 국민들은 뭘 택할까? 우파 정권을 택할 겁니다. 프랑스도 지금 험난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가 사실 자유주의 나라이면서도 사회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좌파가 강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사실. 그런데 프랑스도 지금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런 부분들이죠. 됐죠? 그 정도 확인해 봅시다. 지금 뭐 세계는 뭐 거의 우파가 지배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시겠죠? 신자유주의. 그래서 신자유주의 게임이 나온 김에 내가 한번 앞으로 한번 가봐서 확인을 해볼게요. 됐죠? 우리 뭐 보고 싶냐면 앞에 내가 얼핏 보고 넘어왔을 텐데요. 얼핏 보고 넘어왔을 텐데 페이지 27페이지요. 2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니까 새로운 행정환경 나옵니까?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화, 지방화 묶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했죠, 제가? 세방화. 됐습니까?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세방화 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신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써있죠, 거기. 신자유주의라고. 써있습니까? 그러면 세계화 좀 볼게요, 세계화. 세계화 쪽에 그 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점과 맨 아래점 두 개를 봅시다. 즉,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미쳐보고 싶은데, 긍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어요? 세계화되고, 그러면 사회 후생 증대할 수 있다. 또 무한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지금 요즘 봅시다. 요즘 우리 소비자들은 국내 기업 제품만 사요? 아니면 해외 기업 제품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소비 선택권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이게 신자유주의, 또 세계화의 대표적인 장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자유주의에는 많은 또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 부정적 영향. 20대 80사에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세계 부의 대다수를 누가 가져가고 있다? 20%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지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갭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20, 80 사회예요. 1대 99 사회예요. 이제 진짜 1대 99 사회 같아요, 진짜 보니까. 됐죠? 그런 부분 나오겠죠. 이번에 통계청에서 그걸 발표했죠. 우리나라 4인 가족, 가장의 월 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4인 가족, 가장의 월 평균 소득이 450만 원, 440만 원 그렇게 나왔어요. 440만 원.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월 평균 소득 440만 원. 괜찮아요, 어때요?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되게 좋은 나라죠. 평균이 440이니까. 근데 다 조사해보면 440 나올까? 440도 안 나온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 엄청 많을 텐데? 4인 가족에 한 명, 가장이 버는 돈이. 뭐예요? 평균을 누가 땡긴 거예요?
건희 회장님이 땡겼겠지. 이건희 회장님이 평균 앞으로 땡겼을 거고, 몽구 회장님 또 있잖아요. 거기 뭐 SK, 뭐 LG, 뭐 있잖아. 두산, 뭐 이게 쫙 땡겨놓으니까 뭐예요?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의 대다수 누가 가져간 거예요? 특정 소수 1%만 가져갔고 나머지 99%는 그냥 사는 거죠 지금. 뭔 말 아시려나요? 그럼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뉴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1억짜리 시계를 이렇게 사는 명품족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억짜리 시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 1년에 1억을 못 버는데 무슨 1억짜리 시계를 사. 이거 어떡하려고 이거를. 대출로 떼워? 그러다가 나중에 장기 팔아야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억짜리 시계를 구매한 사람 조사해봤더니 300억 정도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00억. 300억 있으면 살만하지 1억. 1억짜리 시계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되겠어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20만 안쪽이에요. 20만 날릴지 몰라요. 한 10만? 10만 날릴지 몰라. 5만? 걔네들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통계를 구할 때 이 평균값이 아니라 사실은 중위값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정부는 계속 평균값을 발표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뭐예요? 뭔가 꿈과 희망을 주려고.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중위값을 발표하면 내가 보기엔 절대 월 45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바닥을 향한 경주 나옵니까? 이게 뭔 말일까 이게?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1% 빼놓고 나머지 99%는 뭐예요? 다 밑바닥으로 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 밑바닥으로. 됐죠?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진짜 계량적인 이런 뭐 연봉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질적인 행복 수준은 오히려 옛날보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격차가 커지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다 같이 뭐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원래 같이 가난하면 내가 불안함을 느끼면 안 받는데 누구는 너무 벌고 나는 가난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이게. 또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이 평등의식이 강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잘 살면 뭐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이가 좀 더 들면 더 느낍니다. 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요즘 만나면 어때요? 좀 잘 나가는 친구 있잖아요. 짜증나죠? 근데 지금이 여러분들 친구들은 그렇게 잘 나가진 않죠? 잘 나가? 이 나이에 별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말입니다. 생활 갭이 확 벌어져요.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됐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네, 요새 신림동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는 신림동에서 있다가 내가 온 거예요. 나 완전히 이거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맨날. 동해무증 해보자. 죽겠어, 진짜. 어제는 신림동, 오늘은 여기 동성로 이렇게 와 있는데. 막 신림동만 가면 내가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면, 뭐 개인적으로 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내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3년 전에 여기 대구에 있다가 여기 대구대학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학 교수로 갔어요. 서울대학교 신림동에 있어요. 나는 어제 신림동 서울대학교에서 수업했다고요? 학원에서 수업했다고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나랑 공부도 뭐 거의 대등했고 뭐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놈인데 그냥 서울대학 교수. 나는 여기서 한국공무원원 강사. 그러니까 이 삶의 레벨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층민. 그 친구는 그래도 뭐 서울대학 교수면 그래도 중산층 되는 거 아니에요? 상층민? 교수 그냥 중산층이에요 그냥. 근데 중산층은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완전 하층민이고 나는 완전 밑바닥 인생이고 난 노가다. 거기는 중산층. 그리고 이건 교수님은 거기는 초상류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갭이 벌어지니까 더욱더 행복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중에 또 사회지표 얘기할 때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10년만 지나면 진짜 실수하면 비참해져요. 모르는 사람은 덜한데 친구가 잘 나가면 짜증나요 진짜. 근데 그래서 그 친한 친구를 뭐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연구실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내가. 절대 안 가요 내가. 뭐하러 가 내가 거기를. 기분만 나쁜데. 이 중에 동료들 중에서 시험 딱 끝나고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요. 그러면 축하해줘야죠. 여러분 떨어졌고 친구 붙었으면 축하해줘야죠. 축하한단 말이 안 나와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저거 맨날 노들이 붙는 거 보면 막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열심히 좀 하실래요? 싫어? 또 시험 봤을 때 45점 또 나올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틀리고 깨져도 괜찮은데 진짜 실전 가서 이렇게 나와주면 정말 화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 정도 문제 지금 1등이 80점인데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1등이 적어도 뭐예요? 100점 찍어줘야 되고 여기서 한 7, 8명 정도는 90점 이상 나와줬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도도 되게 뭐예요? 작게 나와서 그런데 뭐 좀 내가 문제를 어렵게 냈긴 했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내려고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됐고. 됐습니다. 자극을 주려고 어렵게 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겠고요.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곧바로 이제 문제풀이반 들어가서 그냥 해도 괜찮아요. 사실 그 정도 괜찮은 문제인데 사실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말고사 또 한번 볼게요. 그때는 내가 편안하게 할게요. 편안하게 그냥 쉽게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항상 이렇게 해요. 한 주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한 주는 기를 죽여주고, 또 한 주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요. 됐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문제풀이 하는 친구들한테 일요일에 하거든요. 용기를 줬어요, 지난주에. 내일은 이제 확 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도 잘 나올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말입니다. 공부는 제일 잘하는데요, 여기 대구가 전국에서. 대구 지방직이 커트라인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필 여기서 태어났을까? 이 공부 잘하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대구 지방직 붙기가 진짜 힘들어요. 더욱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북 지방직도 어려워요. 경북 지방직에서 센 데 어디예요? 경산. A급이죠, 경산은. 그 다음 구미, A급이에요. 여기 뭐, 영천 이런 데 괜찮아요. 경주, 포항, 장난 아니에요, 이런데. 여러분 참 공부 잘하는 동네에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하지만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 잘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대전이에요. 공부 진짜 안 해. 대전, 충남, 충북 공부 진짜 안 하는 동네예요. 거기는 좀 커트라인이 떨어집니다. 확실히요. 대구 경북은 여기는 뭐 서울시를 능가하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됐고요. 갑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제가 MP가 뉴가mer스를 마감하고 1편을 끝낼게요. 더 이상 진입하지 않을게요. 됐습니다. 갑시다. 시간 많이 소모했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갈 거냐면 정책론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4개의 작업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행정학 총론이 끝났고요. 이 다음 작업부터는 뭐냐면 행정학 강론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 강론을 배울 텐데 9급에서는 강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험범죄? 안 들어가죠. 그래서 행정법은 총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은 안 그래요. 총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총론 기반으로 강론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작업이 뭐냐면 정책론이 남았고요. 그 다음 뭘까? 조직론, 그 다음 인사행정론, 재명정론. 이게 우리가 기본반에서 봐야 될 주요 주제입니다. 4파트가 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남은 1시간 좀 더 보고 다음 주 4주를 이제 정책, 조직, 인사, 재무로 나와보겠습니다. 우리